조선 후기의 대학자 다산정약용은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인간관계, 재물관리, 명예와 처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때 왕의 총애를 받아 관직 생활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유배와 실각을 겪은 후 은퇴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의 경험과 사상은 오늘날 직장을 떠나 은퇴를 맞이한 현대인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인간관계의 변화, 경제적 여건의 급변, 체면과 명예, 의식의 심리적 갈등 등은 200여 년 전 정약용이 고민했던 주제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약용이 남긴 글과 철학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혜를 찾아보고 이를 현대 은퇴자의 현실에 견주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정약용의 해석, 검소함과 체면 사이에서의 그의 경제철학, 그리고 벼슬에서 물러난 뒤의 태도에 대한 그의 조언을 심층 분석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역사적 통찰을 뒷받침하거나 대비해주는 현대 연구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옛 선현의 지혜와 오늘날의 현실을 연결해 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은퇴 후 행복하고 품위 있는 삶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과정 정약용의 인간관계 통찰. 정약용은 만년에 인간관계에 대한 남다른 깨달음을 글로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 지인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는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 없어져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들으면 다소 도발적으로 느껴지는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친구의 중요성이 적어진다는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우선 그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이치로서 인간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삶의 큰 부분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가치관과 생활 환경이 달라지면서 예전에 친했던 친구를 만나도 불편하고 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정약용은 어릴 때 친하던 친구도 나이 들어 만나면 불편하고 지루해져서 하나둘 멀어진다고 하였죠. 이는 단지 친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거리감입니다. 세월이 쌓이며 사람마다 고유한 삶의 철학이 확고해지는데 가치관이 다르면 옳고 그름을 떠나 충돌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약용은 나이가 들면서 인맥이 줄어드는 일을 두고 자연의 순리니 스스로를 탓할 필요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는 친구가 떠나가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억지로 붙잡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이라는 조언입니다. 다만 정약용은 모든 친구 관계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진실로 마음이 통하는 가치관이 비슷한 친구 한두 명은 있으면 좋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만나면 즐거운 그런 친구라면 나이가 들어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고 그런 어중이 떠중이 친구와는 멀어지는 것이 좋고 그 대신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져라라는 것이 정약용이 강조한 요지입니다. 실제로 그는 가족과 가정이 소중해진다고 밝혀 중년 이후에는 가족이 더 큰 삶의 중심이 됨을 언급했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보내느라 소홀했을 수도 있는 가정에 더욱 충실하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정약용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도 이러한 통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1801년 신유박해로 유배를 가 18년간을 지방에서 고독하게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벗들과 격리되어 오로지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학문 연구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오랜 고독의 세월 끝에 그가 깨달은 것은 결국 인간에게 남는 것은 몇몇 가까운 이들과 자신이라는 사실이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정약용은 친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이는 자신 또한 오랜 유배 생활을 통해 친구의 부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 대신 그는 그 시간에 방대한 저술을 남기고 자식들과 서신으로 교감하며 내면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정약용의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과정에 대한 통찰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습니다. 한 현대 수필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나이가 들면 오히려
친구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의아해했으나 곱씹을수록 일리가 있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즉, 중년 이후에는 인간관계의 질적 전환이 이뤄지며 꼭 필요한 인연만 남고 군더더기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약용의 깨달음은 현대 은퇴자들의 인간관계 변화와도 맞물려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장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검소함과 체면의 문제, 즉 재정관리와 명예의 조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소함과 체면, 다산의 재정 철학과 품위. 정약용은 청렴 결백한 관리로 유명했을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검소한 생활을 누누이 강조한 실용적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다며 목민관 지방관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덕목으로 검소함을 꼽았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도 사치와 낭비를 경계했고 유배 중 집안이 어려워지자 자식들에게 거듭 검약을 주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검소함을 추구하면서도 명예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그는 어떤 지혜를 보여주었을까요? 유배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약용은 직접 생계를 꾸릴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양반 선비로서 아무 일이나 할 수는 없었죠. 그는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뽕나무를 심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왜 하필 뽕나무였을까요? 뽕나무 잎은 누에를 치는 데 쓰이니 이는 곧 양잠업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과일 장사보다는 누에 치는 일이 더 선비다운 일이라고 말하며 뽕나무를 심어 양잠을 하는 것이 선비의 품위를 지키면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선비가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이는 일은 체면상 하기 어렵지만 집에서 학문을 병행하며 양잠으로 수입을 얻는 것은 깨끗하고 점잖은 일로 본 것이죠. 실제로 제갈공명도 은거 시절 뽕나무를 심어 생계를 유지했다고 예를 들며 양잠의 지혜를 배우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화는 정약용의 경제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선비로 생활하는 데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생계를 지킬 수 있는 절충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 체면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방법을 모색한 것입니다. 집안이 몰락해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선비의 품위를 지키고자 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굶을 수는 없었기에 현실적인 소득 활동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검소함을 기반으로 하되 체면을 고려한 절제된 경제관념은 정약용이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명예를 유지하려 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정약용은 또한 돈을 쓰고 모으는 데에도 경중을 가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한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조언이 유명합니다. 정약용은 엽전 10꿰미 이상은 쉽게 사용해야 하고 엽전 한두 문은 무겁게 여겨 내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엽전 10꿰미는 당시 한관으로 10량에 해당하는 상당한 큰 돈입니다. 반면 12문은 아주 작은 금액이죠. 정약용은 즉 큰 돈은 과감하게 쓰되 작은 돈은 아껴라는 역설적 재테크 격언을 전한 것입니다. 작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 종잣돈을 모을 수 있고 그렇게 모은 큰 돈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투자하거나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실제로 10꿰미의 돈으로 논을 사거나 뽕밭을 일구라고 조언했는데 작은 돈을 아껴 큰 돈을 만들어 생산자산을 사라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선진적인 투자 조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약용의 이 조언은 오늘날에도 통용될 법한 재무 전략입니다. 현대의 자산관리에서도 작은 지출을 줄여 종잣돈을 만들고 목돈은 적극적으로 운용하라는 말이 흔한데 다산은 이미 이를 200년 전에 설파했던 셈입니다. 실제로 그는 젊었을 때 큰돈 아끼기만 하지 말고 좋은 기회다 싶을 때는 과감히 투자해봐라고까지 말하며 돈이라는 것은 모으기만 해서는 불어나지 않고 적절히 활용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약용이 이러한 경제 철학을 펼치면서도 결코 체면을 완전히 잃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양반의 신분으로서 상업행위 자체를 부끄러워하던 당시 풍조를 어느 정도 뛰어넘었지만 그래도 과일 행상은 아무래도 천하지만 누에 치는 일은 깨끗하다고 하여 사회적 체면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비의 체면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있듯이 자신의 명예와 위신을 지키면서도 실리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현재 은퇴한 분들이 생계와 체면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지만 이전 사회적 지위와 맞지 않는 일을 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저항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런 딜레마를 이미 겪었고 체면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요컨대 정약용의 검소함과 체면에 대한 사상은 근검 전략을 통해 자립을 도모하듯 자신의 품격은 해치지 않는 균형감을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인의 경제생활, 특히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의 소비와 체면, 유지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뒤에서 살펴볼 경조사비 문제나 은퇴자의 자존감 이슈와도 연결되는데 정약용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난 후의 태도, 다산의 조언과 현대적 의미. 관리에게는 떠남이 있어야 한다. 정약용의 저서 목민심서를 펼치면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취지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목민심서는 지방관의 직무지침서로 유명하지만 정약용은 끝부분 해관편에서 벼슬을 내려놓을 때의 자세를 논했습니다. 관직을 그만두고 물러나는 관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행장을 가져야 하는지를 상세히 적어둔 것입니다. 그는 이를 6조목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그중 귀장 부분에서는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짐과 차림새는 검약하고 간소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관직을 그만두며 떠나는 길에는 사치스러운 행렬도 과도한 짐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조용히 떠나야 함을 역설했죠. 정약용이 전하는 퇴임의 미덕은 한마디로 유종의 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청렴하게 백성을 위해 헌신했다면 물러날 때도 그에 걸맞게 깨끗이 떠나야 함을 말했습니다. 실제로 목민심서 해관편의 정신은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관직에 연연하거나 미련을 두지 말고 후임과 후진을 위해 길을 비켜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임기가 찼을 때 억지로 더 머무르려고 청하지 말고 원유. 거류조항에서 그런 태도를 경계함, 깨끗이 임무를 마치고 물러나며 은졸 유엔조항에서 유종의 미를 강조함. 백성들이 자신의 치적을 그리워하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대에도 이와 유사한 아름다운 퇴장의 중요성은 종종 강조됩니다. 조직 생활을 하던 사람이 퇴직할 때 후배들에게 본이 되게 물러나는 모습은 두고두고 존경을 받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공직자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꺼내 읽다가 해관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름지기 관리는 떠남이 있는 법,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후배를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자고 스스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정약용의 글귀가 200년 뒤 한 공무원의 결심에 직접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이렇듯 정약용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울림을 줍니다. 정약용 본인의 행적을 보아도 그는 미련 없이 떠나는 법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1818년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 마제 남양주로 돌아온 그는 이후 관직에 복귀할 기회가 없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권력에 복귀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향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쓰며 조용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1819년 57세의 정약용은 잠시 중앙의 요청을 받아 규장각 검서관으로 일했으나 1년 남짓 만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고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칩거하며 저술에 전념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미 마음으로는 관직 생활과 결별하고 스스로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학자이자 은퇴한 가장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았던 것입니다. 정약용의 이러한 태도는 현대 은퇴자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 조직의 장으로 지내다 은퇴한 사람들 중에는 예전 지위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의식 중에 예전 직함이나 권위를 계속 내세우고 싶어 하거나 떠났던 직장 주변을 맴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말처럼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은퇴해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든 직함은 내려놓되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남아있는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길입니다. 나아가 품위 있는 퇴장은 자신에게 명예를 남깁니다. 억지로 자리보전을 구걸하면 남은 사람들에게 실망만 남기지만 깨끗이 물러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업적과 인품이 두고두고 칭송되죠.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미덕을 지킨 청백리들의 일화가 전합니다. 비록 정약용은 당쟁에 휘말려 불명예스럽게 좌천되었지만 그는 유배지에서도 부임지에 있을 때처럼 청렴 결백을 유지했고 물러난 뒤에도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두고 조선 전체를 통틀어 가장 청렴한 관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명예란 이처럼 직책에 있을 때뿐 아니라 물러난 이후의 행적까지 포함하여 비로소 완성되는 것임을 정약용의 삶이 보여줍니다. 요약하면 정약용의 벼슬에서 물러난 후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은 겸허한 마음으로 물러날 줄 아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은퇴를 맞이하는 이들에게도 값진 조언이 됩니다. 떠남의 미학을 알고 실천할 때 개인의 명예는 지켜지고 삶의 새로운 장은 밝게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은퇴자의 인간관계 변화 연구자료로 본 현실. 앞서 정약용이 말한 대로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단출해지는 현상은 현대 은퇴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일어납니다. 실제 연구와 통계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대인관계 범위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노인 1명당 평균적으로 자녀 3.4명, 형제자매 2.7명, 가까운 친척 1.1명, 그리고 친한 친구나 이웃은 고작 1.6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가족을 제외하면 정말 몇 안 되는 친구만 남는 셈입니다. 특히 친한 친구 이웃 1.6명이라는 수치는 노년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는 12명 정도뿐이라는 정약용의 통찰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또한 노인 10명 중 1명 약 9%은 아예 외부인의 방문이 전혀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곧 사회적 고립을 뜻하며 은퇴 후 인간관계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관계 축소는 정서적인 영향도 큽니다. 한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인구 10만 명당 58.6명, 2015년 기준 그 주요 원인 2위가 대인관계 단절, 3위가 외로움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생활고였지만 경제적 어려움 못지않게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이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57세 퇴직자 김모 씨는 경제적으로는 연금과 임대 수입 등 여유가 있었지만 퇴직 1년 만에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 혼자 있는 시간이 늘고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은퇴 후 2년 만에 싹 사라지는 대인관계에 적응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한국 중장년층의 인간관계가 직장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백유식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중장년들은 지역사회가 발달된 선진국과 달리 직장 내 대인관계에 거의 의존하기 때문에 은퇴하면 대인관계가 뚝 끊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직장 동료들과 거의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이 정작 퇴직하고 나면 연락이 끊기고 만나기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일할 때는 매일 보며 지낸 사이여서 친밀했지만 이해관계로 엮였던 관계는 그 고리가 사라지면 급속히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은퇴한 본인도 심리적 위축을 느껴 먼저 연락을 못하고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현역도 아닌데 굳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 하는 스스로의 자존감. 하락이 관계 단절을 가속화시키기도 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과정은
이러한 현대적 맥락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조언대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 축소는 누구나 겪는 만큼 자신을 탓하거나 과거의 폭넓던 인맥을 그리워하며 우울해하기보다 새로운 인간관계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실제로 정약용은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두고 자연의 순리니 그대로 받아들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은퇴자들에게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위로로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된 통계처럼 한 명의 진정한 친구나 이웃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한두 벗의 가치를 강조했죠. 따라서 은퇴 후에는 인맥의 폭을 넓히는 것보다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정약용이 언급한 대로 가족과의 관계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은퇴 후 부부 및 자녀와의 관계 재정립이 노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역 시절 바빠서 소홀했을 수 있는 가족에게 마음을 쓰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은퇴 후 상실감을 메우고 행복감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한편 현대 전문가들은 은퇴 전에 미리 인간관계 변화를 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쯤부터 인맥 지도를 그려보라는 흥미로운 제안도 있습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가장 가까운 친구, 가끔 만나는 지인, 안부만 주고받는 지인을 원의 거리로 구분해 적어본 뒤 은퇴 후 유지하고 싶은 관계와 멀어질 관계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소원해질 사람들과는 미리부터 접촉을 늘리고 중요한 몇몇 인맥은 잃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전략이죠. 이 방법은 인간관계의 선택과 집중을 돕는 것으로 정약용의 통찰과 맥이 닿습니다. 진짜 친구 한둘만 남겨라라는 다산의 조언을 현대식으로 실천하는 방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은퇴자의 인간관계 변화 양상은 정약용의 예견대로 양적 축소와 질적 선택으로 요약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당연한 변화로 받아들이면서 남은 관계를 더욱 가치 있게 가꾸는 일입니다. 정약용의 지혜와 현대의 연구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바도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인간관계 변화와 맞물려 은퇴자들에게 현실적인 고민거리인 경조사비 문제와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조사비 지출이 노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체면과 실리의 갈림길. 은퇴한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서 흔히 간과되지만 큰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경조사비입니다. 경조사비란 결혼식, 장례식 등 경사나 조사의 자리에서 내는 비용으로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 통화와도 같습니다. 현역으로 일할 때는 동료나 지인들의 경조사에 참석하며 돈을 내는 일이 자연스러웠지만 은퇴 후에는 이 지출이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시대에는 이런 현대적 경조 문화는 없었지만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시나 지금이나 본질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평판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은퇴자에게 이것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한 중앙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58년생으로 공직 고위직까지 지낸 어 씨의 경우 은퇴 후 한 달 경조사비 지출이 보통 70만 원, 많을 때는 1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항목이었다고 합니다. 오랜 공직 생활로 맺어진 수많은 인맥이 은퇴 후 일종의 고지서처럼 날아드는 셈입니다. 부하 직원, 지역사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의 크고 작은 경조사가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체면상 참석하여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다 보니 매달 상당한 돈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시중은행에서 일했던 66세 정모 씨 부부는 매달 받는 연금과 임대소득 합계가 약 340만 원인데 경조사비로만 월 4,050만 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는 생활비의 약 15%에 해당하는 큰 비중입니다. 정 씨는 현역 시절에는 지출이 커도 월급으로 메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은퇴 후에는 비싼 취미였던 골프 모임부터 끊었다고 합니다. 함께 어울리며 인간관계를 다지는 핵심 수단이던 골프였지만 유지비가 많이 들자 우선줄인 것이죠. 이렇듯 은퇴 후 경조사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역 때야 들고 나는 돈이 활발했지만 은퇴자는 고정 수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조사비 지출을 단순한 씀씀이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체면 유지와 관계 유지의 미묘한 심리가 얽혀 있습니다. 은퇴했더라도 예전에 알던 사람이 결혼을 하거나 부모상을 당하면 얼굴을 비추고 축의금 조의금을 내는 게 인정상 도리라고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특히 상대가 자신보다 한참 아랫사람이라도 혹시 이제 저 사람 한물 같네 하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 일부러라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보기에 자신을 만만하지 않게 보이려는 심리가 경조사 참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과연 실익이 있을까요? 정약용의 지혜와 현대 전문가들의 조언은 한 목소리로 과감히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체면 칠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의 은퇴생활 팁에서도 은퇴자들의 경조사비, 딜레마 해법으로 체면 칠해를 버려라는 조언을 강조합니다. 체면 칠해란 순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해 거칠애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은퇴 후 경조사비 지출의 상당 부분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체면 칠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가고 싶고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위로하고 싶은 자리도 있지만 의무감이나 남들이 뭐라 할까봐 억지로 가는 자리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정약용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는 앞서 가족에게도 말했듯 실속 없는 체면보다 실리를 택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다사는 체면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허례허식은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 양반들은 과도한 의례, 허영에 많은 돈과 힘을 쏟곤 했지만 다사는 그런 낭비를 질타하며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은퇴 후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허영 비용을 계속 감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자신과 가족의 실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대에 들어와 많은 은퇴자들이 이러한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조사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도한 경조사비 부담에 시달리던 이들이 하나둘씩 마음가짐을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은퇴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여러 인간관계가 정리되면 경조사 참석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거나 축의금을 보내는 선에서만 하고 일일이 다 참석하지 않는 식입니다. 혹은 축의금 조의금의 액수를 예전보다 낮추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막상 그렇게 해도 세상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본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삶의 질이 올라가는 선순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 교체에 따라 전체적인 경조 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경조사를 간소화하는 흐름이 생겼고 평균 경조사비 금액도 낮아졌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 동료 경조사에 10만 원 이상이 보편적이었다면 최근 MZ세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간소하게 치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은퇴자들에게도 긍정적입니다. 사회 전체의 눈치가 바뀌면 굳이 과거의 관성대로 체면 칠해를 할 필요가 줄어드니까요. 정약용의 경제 철학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는 작은 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은퇴 후 경조사비 몇만 원, 몇십만 원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이 쌓이면 큰 돈을 아끼는 효과를 냅니다. 다산이 말한 12문의 돈도 아껴라는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생활에서는 소소한 낭비를 막는 것이 곧 삶의 안정망을 두텁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는 최대한 줄이라는 것입니다. 다산이 가족 생계를 위해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치라고 권유한 것은 보여주기식, 부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생산하고 절약하는 자연스러운 삶을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퇴자들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기식 인간관계 소비에서 탈피해 보다 본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에너지와 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면과 실리의 갈림길에서 정약용의 지혜와 현대의 조언은 일치합니다. 쓸데없는 체면 유지비는 과감히 줄여라.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롭고 심리적으로도 홀가분한 길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정까지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의 경조사는 정성을 다해 챙기되 자신의 분수에 맞는 규모와 진심으로 임하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삶의 실질적 행복과 양심일 테니까요. 이렇게 경조사비 문제를 넘어 은퇴자의 체면과 명예에 얽힌 심리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는 심리적 변화와 정약용 철학의 연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체면과 명예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은퇴자의 마음가짐 변화. 은퇴는 단순한 신분의 변화일 뿐 아니라 심리적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규정해온 사회적 역할직함, 직업이 사라질 때 많은 이들이 정신적 공황이나 상실감을 겪습니다. 이는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물어야 하는 정체성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일수록 이러한 체면과 명예의 상실감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약용 시대의 양반들도 벼슬을 잃거나 낙향하게 되면 유사한 심리를 겪곤 했습니다. 벼슬살이를 하다 몰락하여 고향에서 은거하는 것을 실각이라 해서 치욕스럽게 여기던 풍조도 있었죠. 그러나 정약용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알아주는 사람은 적고 나를 꾸짖는 자는 많으니 내 재능을 1000명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횃불로 태워버리겠다. 100년 후를 기다리겠다는 말을 남겼다고도 전해집니다. 이것은 당대의 명예나 평판에 연연하지 않고 긴 안목으로 자신의 가치를 믿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약용은 실제로 생전에는 크게 인정받지 못했으나 사후 수십 년, 100년이 지나 그의 학문적 가치가 재평가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당대의 인기나 지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과 후대의 평가에 맡긴 셈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은퇴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사회적 지위가 없더라도 내가 쌓아온 가치와 인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퇴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자존감 저하입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다. 사회에서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노년기의 우울증을 부르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통계에서도 은퇴 후 대인관계 단절로 우울을 겪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체면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체면은 사회적 자아의 일종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입니다. 은퇴로 인해 기존의 타이틀이 사라지면 남들이 자신을 하찮게 볼까봐 두려워지고 그로 인해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회장님, 사장님으로 불리던 분이 퇴직 후 그냥 아저씨가 된 듯한 현실과 마주할 때 느끼는 심리적 충격이죠. 이런 심리가 때로는 과도한 체면 지키기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은퇴자 모임에 나가서 서로 과거 직함을 내세우며 자존심 싸움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겉으로는 여전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 애쓰는 모습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세와 집착은 스스로를 더 괴롭힐 뿐입니다. 정약용은 만만하게 보이지 말라는 처세의 조언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만만함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당당함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진정한 당당함은 속이 꽉 차 있을 때 나오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거칠애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일일비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지 마라, 항상 신중하게 말하라 등 품위 있는 언행으로 자신을 지키라고 충고했습니다. 결국 체면이란 보여주기식 행세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우뚝 설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은퇴 이후 자기 존중감 셀프-어스팀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핵심 요인이라고 합니다. 은퇴로 사회적 지위는 잃어도
나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평생 바쁘게 살아오느라 못했던 자기 발전이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재정립할 기회로 삼으라는 제언도 많습니다. 예컨대 취미를 심화시켜 전문가 수준으로 올리거나 지역사회 자원봉사에 참여해 봉사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해줌으로써 내면의 체면, 즉 자부심을 세워줍니다. 정약용의 경우 유배 이후 관직사회에서 배제되었지만 오히려 그 기간 그는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만개시켰습니다. 18년간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실학사상을 집대성함으로써 학문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습니다. 관직이라는 외적 명예는 잃었지만 그는 학문이라는 내적 명예를 스스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후대에 더 큰 명예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화는 은퇴자들이 일의 명예 대신 삶의 명예를 추구하는 데 교훈이 됩니다. 회사에서의 타이틀은 은퇴와 함께 사라지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를 남기는가는 끝까지 남습니다. 정약용은 100세 후를 기다리겠다고 했듯이 자신의 진정한 명예는 언젠가 빛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현대 은퇴자들도 지금 이 순간의 체면에 연연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 집중한다면 훗날 스스로에게 떳떳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은퇴자에게 권할 만한 것은 내면의 전환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눈길을 안으로 돌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다운 삶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주변에선 더 이상 사장님이라 불러주지 않아도 나는 나 자신에게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가령 정년퇴직한 교사가 평생 꿈이던 미술을 배워 신인 화가가 되었다거나 임원 출신 가장이 손주들에게 책 읽어주는 이야기 할아버지가 되어 지역 도서관 봉사를 시작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체면은 내려놓았지만 새로운 명예를 얻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누구보다 다정한 할아버지, 지역 아이들에게는 추억을 선물하는 멋진 어른으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물론 이러한 마음가짐의 전환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형성된 사회적 자아를 벗는 일은 일종의 탈피와 같아서 고통과 시간이 따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변 가족과 사회의 역할입니다. 은퇴자를 보는 시선이 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고쳐져야 합니다. 한편 은퇴자 스스로도 세대 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어차피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는 끝났으니 후배나 아랫사람이 자신을 예전처럼 깎듯이 대하지 않는다고 불쾌해하지 말고 동등한 사람으로서 교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테면 앞서 소개한 은퇴 후 선배를 장례식장에서 홀대한 후배 이야기 퇴직 선배가 문상을 갔는데 예전 같지 않게 예우받지 못한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그 선배는 처음엔 섭섭했지만 곱씹어 보니 아마 내가 퇴직해서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퇴자는 상황의 변화를 인정하고 관계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괜한 자존심 싸움으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심리학적 분석을 종합하면 은퇴 후에는 외면의 체면은 줄이고 내면의 존엄을 키우는 방향으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약용은 벼슬을 잃고도 스스로를 잃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치 실현에 매진함으로써 참된 명예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사회적 명패는 내려놨지만 인간다움의 명패는 여전히 가슴에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떳떳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다산의 긍지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용기를 줍니다. 결론, 다산의 철학에서 배우는 품위 있는 은퇴의 길.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의 사상과 삶을 통해 현대 은퇴자들이 직면한 인간관계, 재정관리, 명예와 처신의 문제를 조망해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자기 시대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작은 돈을 아껴 큰 돈을 이루어라.
벼슬에는 떠남이 있으니 깨끗이 물러나라. 이 메시지들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생생한 울림을 줍니다. 은퇴를 앞두었거나 맞이한 이들에게 특히 그러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제2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닥쳐보면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혼란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누리던 지위와 관계망이 흔들리고 경제적 기반도 축소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롭고 초라한 말년을 보낼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산의 지혜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산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수적 많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몇 명이면 충분함을 가르칩니다. 실제 통계도 말하듯 노년에 친밀한 친구 한두 명이면 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은퇴 후 인맥이 줄어들었다고 자신을 탓하거나 과거의 영화를 붙잡지 말고 남은 인연에 감사하며 깊이를 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산처럼 혼자 있음에 익숙해지라는 조언을 받아들여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생 남이 정해준 역할에 맞추느라 분주했던 자기 자신에게 쉬어갈 틈을 주는 것이죠. 또한 다산은 경제관념에 있어서도 탁월한 균형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검소하되 비굴하지 않고 투자하되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은퇴자들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움츠리기만 하면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예전 습관대로 지출하다간 금세 공공해집니다. 작은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크게 쓰는 다산의 지혜를 노후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한정된 자원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조사비나 체면 유지비 같은 남 눈치 보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럴 용기를 내는 데에는 다산의 담담한 한마디가 힘이 될 것입니다. 체면은 버려도 좋다. 진정성을 택하라. 실제로 현대 많은 은퇴 전문가들도 같은 조언을 하고 있으니 실천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명예와 자존감에 대한 다산의 태도는 우리에게 큰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진정한 명예는 스스로 깎아먹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성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잠시 알아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기 확신과 양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다산은 자신의 가치를 100년 후를 기다리겠다며 먼 미래에 걸었지만 우리는 굳이 그렇게까지 장담하지 않더라도 내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와 내 가족 가까운 벗이 알아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 주변도 그 진가를 다시 알아보게 마련입니다. 정약용의 삶을 현대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극적인 은퇴자, 성공담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권력을 잃고도 좌절하지 않고 인생 이막을 찬란하게 꽃피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퇴직 후 수십 년의 세월이 펼쳐지는 시대에 다산의 이야기는 더욱 값진 교훈이 됩니다. 누구나 다산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는 없겠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작은 다산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핵심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말을 빌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월이 약이다. 은퇴 직후에는 혼란스러워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약으로 삼아 그동안 못 누린 것들을 누리고 못 나눈 정을 나누며 못 이룬 꿈을 그려보십시오. 다산은 유배지에서 고된 세월을 보냈지만 그 시간을 인생 최고의 생산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은퇴 후의 세월을 자기만의 황금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길에 다산정약용의 지혜가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품위 있게 떠나고 담담히 받아들이며 새롭게 도전하는 은퇴의 길. 정약용 선생이 미리 걸어가 보여준 그 길을 이제는 우리가 따라 걸어갈 차례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음악으로
다산의 조언이 함께한다면 그 길은 더욱 안정되고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검소하되 풍요롭고 고요하되 의미 있으며 소박하되 존엄하기를 희망합니다. 정약용이라면 분명 이렇게 덕담해 줄 것 같습니다. 해광기장의 자세로 인생의 귀장을 단출히 꾸리게. 남은 여정을 청청히 걸어가게나.